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만 멜빌과 해양문학, 미국 해양문학이 물론 이제 영국에는 이보다 먼저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본격적인 해양문학이 시작됐던 하만 멜빌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생애와 몇몇 작품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멜빌, 어떻게 딱 뱃사람 같아요. 이건 늙었을 때 사진인데 1819년에 태어나서 1891년 그 당시 연령으로서는 비교적 장수 한 편이죠. 자, 이 하만 멜빌인데 이게 할아버지가 토마스 멜빌인데 스코틀랜드계입니다. 스코틀랜드계로 미국에 이민 왔는데 자유 아들 기억나죠? 미국 독립운동하기 전에 자유 아들 세대가 태어나서 거기서 보스턴 티파티, 바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여기에도 참가했던 독립군이었고, 자유 아들 가면 이건 벌써 그 당시 우리나라를 치면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그 운동권 학생입니다. 자유 아들로 자라가지고 보스턴 티파티 때 참가해서 독립군 소령, 상당히 고위 장교죠. 독립 후에는 해군 장교로 세관 관련 업무, 해군에 했으니까 세관에 관계가 깊잖아요. 그리고 예편한 뒤에는 보스턴 서방대장, 그런 주의원 이런 걸 지냈던 나름대로 명문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외할아버지는 훨씬 더 명문이에요. 이 집보다. 피터 겐세브루트입니다. 이름이, 이 외할아버지 이름이 장군이에요. 친할아버지는 영급이거든. 이건 장군이야, 외할아버지는. 스탠릭스 요새의 전투, 이게 유명합니다. Siege of Fort Stanwix Fort. 포트는 앞에 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이게 이 전투 지휘관으로 당시에는 대령이었다가 이 요새 전투를 승리를 이끈 뒤에 이제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허드슨 계곡과 뉴욕 일대 거점의 주요 요새로 그 뉴욕 부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 한참 전에 벌써 몇 달 전에 했던 이 얘기지만 다시 독립전쟁 때로 되돌아가면은 그 유명한 1775년, 1775년인가 6년인가 7년인가 본무렵에 그 독립전쟁이 일어난 게 76년에 선언해서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77년쯤 되겠구나. 사라토가 전투라는 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라토가 전투를 내가 자세히 그때 얘기해 줬어요. 전투 전략이 어떻게 내가 그 미군이 승리했는가를 했는데, 이 사라토가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승패를 가늠하는 한 가늠자가 된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와 이 외할아버지가 지휘했던 그 스탠릭스 요새전, 이거하고 쌍벽을 이루는 전투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할아버지가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두 전투 다 이제 이 상대방 적군은 말할 것도 영국군이죠. 영국군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헤센 용병, 내가 빨간 글씨 해놓은 건 기억하라 그랬죠. 헤센 용병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할 때. 헤센 용병이라는 게 뭐입니까? 기억나죠? 헤센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이 당시 독일의 한 조그마한 영주가, 조그마한 아닙니다. 여러 곳의 영주가, 독일의 몇몇 악질적인 영주들이 자기 영주의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혹은 납치해서 영국군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는 막 왕비한테 보석을 사서 선물하고 했던 그 유명한 그 희곡까지 내가 이야기한 적 있죠. 그 기억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헤센 용병. 이게 이 헤센 용병이요, 미국 독립전투에서 제일 무서운 군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만 받고 남은 나라 와서 남은 나라 사람 죽이는 거니까 아무런 양심적인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어요. 무조건 도둑질, 약탈, 그냥 사람 죽이기.
제일 잔인한 용병입니다. 그 인디안들이 이때 영국 편든 인디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하고 계속 함께 살면서 싸웠는데 영국 사람들은 꼭 이간질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 들어가서. 그래서 영국 편등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과 미국 내의 왕당파, 독립반대파죠. 왕당파는. 영국 왕을 지지한 사람들. 이런 연합군들이 이 사라토가 전투와 이 두 전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를 보면은 샌윅스 요새 이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승리한 뒤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사라토가 전투가 10월에 벌어져요. 일어나서 두 전투 다 이기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으로부터 승전을 잡는, 기선을 잡는 그런 두 전투가 된 겁니다. 그 아들, 그 대령의 아들이죠. 대령의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엘란 멜빌. 엘란 멜빌은 이 아버지가 학교 교육 대신에 프랑스로 가서 불을 능숙하게 만들어요. 그 불을 잘해가지고는 무역상을 합니다. 그 무역상이 어떤 거 하냐면은 프랑스 상품 수입상이에요. 이때도 아직까지 미국 가면 아직 뭐 상품도 조절하고 뭐 유럽에서 몸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공업이나 이런 모든 사회 제도나 이런 게. 프랑스 상품 들어오니까 돈 많이 벌죠. 근데 주로 어떤 거 하냐면 드라이 구스 하거든요. 드라이 구스라는 건 현대에는 없어진 겁니다. 뭐냐면은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드라이는 빼짝 마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물이 들지 않는 액체용이 아닌 이거 뭐냐면 주로 이 텍스타일, 이 옷감하고 식료품 그런 걸 해가지고 드라이 구스 하면 그때 이때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서 드라이 구스 가게가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드라이 구스 가게가 아예 옷감과 그런 식료품만 파는 가게가 따로 별도 장르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스토어 가게가, 미국 가게가 스토어 체제화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없어진 가게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 구스. 주로 이런 걸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파던 이 아버지가 마리아 겐세부르트 그 장군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집안이 다 넉넉하고 이러니까 뭐 결혼이 쉽게 됐죠. 근데 이 어머니는 네덜란드계 그 외할아버지 네덜란드계였기 때문에 개신교 집안. 자, 소녀 시절입니다. 1819년 8월 1일 8남매 중 셋째 아들, 그러니까 형, 그다음 누나, 그 다음이 하먼 멜빌입니다. 소설가 하먼 멜빌. 8남매니까 뭐 대단히 많이 나왔죠. 이때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뉴욕에서 출생합니다. 왜? 아버지가 무역사이거든. 부자야. 근데 이 아버지가 무역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번 돈보다 허세가 더 강해요. 나중에 망합니다. 그럼 다 망해요. 계속 큰 저택으로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뭐 살만한 집인데도 더 큰 집으로, 또 살만한데 더 큰 집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먼 멜빈은 어렸을 때 성홍열로 쇠약해졌다가 시력은 일생 동안 나빴고 학교에서는 이해력은 떨어지고 어느 능력은 늦다. 쉽게 말하면 지진아예요. 지진아. 자라면서 점점 좋아졌다. 이게 생가 표지파입니다. 하먼 멜빈 생가 뉴욕에 있습니다. 펄 스트리트 6번가 집. 이게 이제 생가입니다. 10살 때 컬럼비아 대학, 그 유명한 컬럼비아 대학에서,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설립한 일종의 예비 합격인 컬럼비아 학교를 만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대학 부속 무슨 중고등학교 그런 겁니다. 거기로 전학을 갑니다. 이게 이제 그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2만 달러 빚을 져. 이게 이제 이사할 때 되면은 그냥 살아도 되는데 더 큰 집으로 빚을 져서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집안이 망하라니까 망조가 든 거죠. 그래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는 올바니로 이건 이제 뉴욕 북쪽으로
이만큼 떨어진다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집안이 내리막길 가서 이제 도시에 못 사는 겁니다. 그곳 학교에서 들어가서 1년 동안 다닙니다. 이게 올바른 학교고.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내리막길이고 하니까 아버지 못 견디니까 죽어버려요. 13살 때. 하만 멜빌이 13살 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 주립은행 중견 간부였던 외삼촌 소개로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만 멜빌은 그 체질이 아니에요. 좀스에서 잘 의자에 못 앉아있어요. 그 나와요.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모피 상점 하다가 초등학교 교사도 하다가 복학으로 학업 등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점점 저 집안이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레싱버그로 이사를 갑니다. 레싱버그. 거기서 토목공학을 배워요. 하만 멜빌 하우스입니다. 지금 이제 뉴욕에 있는 렌셀리아 카운티에 있는 트로이의 레싱버그 마을 거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안 돼. 나도 못 가봤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러다가 이제 토목을 배웠는데 토목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참 어렵게 그냥 마음대로 분방하게 크는 거죠. 그러다가 20살 때 골잡이가 되거나 상승 타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6월 2일에 20살 때 이제 그 늦봄 초겨울 이때 올바니에서 맨하탄에 도착합니다. 맨하탄은 항구잖아요. 맨하탄에서 리버풀행 뉴욕 여객선을 탑니다. 로렌스 호라는. 이거 타고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한 급사 그런 용어를 이제 그린 핸드보이 이래 말했다 그래요. 이런 용어로 그린 핸드보이. 이를 승선해가지고 10월에 귀국합니다. 그러면 5주 동안 영국에 체제했다가 돌아온 겁니다. 요 체험을 쓴 소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모비딕을 쓰게 되는 바탕이다. 이런 바탕이 된 겁니다. 20살 때부터 이제 상선 타기 희망해가지고 고리잡이 되거나 상선 타고 레드번이라는 소설로 나왔다. 이게 탔던 배입니다. 하만 멜빌이 탔던 배, 실지배입니다. 그 배 사진이 남았어요. 레드번 이게 소설이거든. 레드번 이 제목이고 부제가 그 첫 여행 런던에서 출간해요. 왜 런던이냐? 형이 거기서 승서생활과 리버풀 런던 체험 그 후까지 반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여기서 이 소설집에서 하만 멜빌이 제기한 문제가 알코올이죠. 술주정. 이 배사람들 간에 술 많이 마시거든요. 그 해악을 이제 많이 이 소설에 지적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인체 자연 발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인체 자연 발화설이 쭉 있었거든요. 의학이나 이런 인류학에서. 이런데 하만 멜빌 그걸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뭐냐? 몸에서 스스로 불이 나는 거예요. 그 귀국 후에는 잠시 뉴욕에서 한 학기 동안 교사하다가 또 때려치워. 그러고는 바다 가서 고생한 게 기억나니까 가기 싫어서 오데오 지역 여행을 합니다. 오데오. 이게 이제 제일 큰 호수 아닙니까? 제일 큰 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데오입니다. 미국의 몇 개 주에 걸쳐서 다 있는, 우리가 주로 가본 건 미시간로 많이 가보죠. 그 시카고 부분에. 이 제일 큰 호수, 수페리오호. 그래서 한 해변. 뭐 이것뿐이 아니죠. 더 많죠. 바다하고 똑같아요. 호수지만.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중요한 주무대가 이래 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잠 깨시고 잘 들으세요. 고래의 도시 뉴 베드포드. 예.
22살 때 1월 3일이면 추울 때입니다. 겨울입니다. 뉴 베드포드에 곳에 가까운 페어헤이븐입니다. 이 전부 다 매사추세츠주에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뉴 베드포드가 좀 큰 마을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 베드포드와 가까운 출항지가 바로 페어헤이븐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경선, 여기서 페어헤이븐 항에서 출발해요. 그럼 페어헤이븐 항에 바로 옆에 집이 아니고 잠자리나 이런 건 다 베드포드에, 호텔이나 뭐 이런 건 다 베드포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페어헤이븐은 그냥 배가 출발하는 바로 부두 가까운 마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도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잠자고 뭐고 다 하고 배 타러 여기 와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맛있어집니다. 포경선 이거 에커시넛 이걸 타고 출발해요. 근데 이날을 하만 멜빌의 인생의 출발이다. 이런 말을 뉴 베드포드. 뉴 베드포드 이 도시를 별명이 웨이링 시티. 고래의 도시. 이렇게 이제 붙였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만 멜빌 탔던 배거든. 2배입니다. 2배. 나도 이런 배는 안 타봐서 모르는데 이 배가 모선이에요. 타고 가서 고래가 나타나면은 이런 작은 배들에 한 몇 사람의 조를 다 나눠가지고 봐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를 나눠가지고 타고는 이게 작살잡입니다. 작살 가지고 고래를 막 여기저기 찔러요. 찔러다가 고래가 확 하면 이처럼 배가 막 물결이 휘슬리기도 하고 뒤집어지만 또 배 뒤집어가지고 또 타고 또 하다 죽기도 하고 뭐 위험한 거죠.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준 겁니다. 멀리 모선을 놔두고 모선에서 나와가지고 고래를 찾았어. 왜냐하면 찾아가지고 작살 찌르거든. 찌르면 이제 그 저쪽에서 또 찌르고 이제 모든 배들을 고래 둘러싸고 그냥 막 찔러요. 찔러가지고 이제 거기 그 밧줄 매가지고 찌르거든. 찌르면 여러 배들 그 밧줄 다 모아가지고 고래를 쭉 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죽도록 끌고 다니다 죽으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페어헤이븐 출항지예요. 출항지. 마을이 작죠. 뉴 베드포드는 좀 커요. 이것도 웨일 피셔리 잡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큰 배에서 이런 배들이 여러 개 나와서 이 작살잡이들이 지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노젓는 사람이고 작살잡이들 이런 사람들 작살잡이에요. 야축한 게 있는 거. 이때 이제 미국에 3대 유명한 그 고래잡이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넌터키트, 매사추세츠죠. 뉴 런던, 코넥티컷입니다. 여기하고 페어헤이븐, 뉴 베드포드. 그러니까 뉴 베드포드와 넌터키트는 매사추세츠에 있고 이것만 코넥티컷주에 있어요. The Great Providence Fall River, 이 베드포드입니다. 베드포드 지역이 바로 요런 강에 있는 지역으로 포르투갈 출신의 아메리칸, 포르투갈 출신 이민자들이 많은 포르투갈이 그 대서양을 쭉 뛰어나와서 항해가 발달하고 용맹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출신자들이 뉴 베드포드에 많이 정착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페어헤이븐은 브리스톨 카운티고 매사추세츠주였어요. 그런데 매사추세츠인데 어카시네트 리버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 그 타던 배 이름이 어카시네트잖아요. 이런 데서 유리한 거다. 전부 다 대서양으로 나가는 배들이고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난터키트거든. 이게 코넥티컷 뉴 런던입니다. 뉴 런던에 있는 고래잡이 3대 항 중에 하나죠. 앞에 게 하고 이 난터키트하고 뉴 베드포드, 난터키트, 그 다음에 뉴 런던 세 군데가 이 당시 미국에서 제일 고래잡이 항구로 유명했던 곳이다. 그 중에서 하만 멜빌은 뉴 베드포드를 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뉴 베드포드. 이거 크거든요.
페어헤이븐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데입니다. 떨어진, 그야말로 완전히 배가 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 자, 백경 도입부 봅니다. 이스마일이 이래 말합니다. 첫 구절에 내 주머니는 거의 텅 비어고 육지에서 흥미를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잠시 배라도 타고 세계의 바다를 다녀오자고 생각하고서 정든 맨하토, 진짜 이래 나와요. 원문에 보면 맨하토, 맨하탄입니다. 뉴욕이죠. 맨하탄을 떠나서 무사히 뉴 베드포드에 도착한 것은 12월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고래잡이의 관함과 형극의 길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은 대개 이 뉴 베드포드에 머물렀다. 자세한 거리요. 이 여러분 백경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꼼꼼하게 다 못 봐요. 그런데 이런 묘사, 치밀한 묘사, 이거는 끝까지 다 보지 않더라도 도입부쯤에나 몇 군데 이렇게 가면서 중요한 장면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글 공부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장면입니다. 거리와 여간 묘사, 그리고 쭉 여러 여간 지나서 이 주인공이 먹은 여인숙은 물보라 여인숙. 초라한 시설과는 달리 식사는 푸짐하고, 왜? 다 뱃사람이니까 많이 먹어요. 같은 방에, 둘이 같은 방이야. 작살잡이. 이 고래잡이 뼈에서는 작살잡이가 굉장히 대우받는 가장 끝발 나가는 직종입니다. 이름이 퀴커예요. 퀴커. 이거 보면 타투드는 문신을 새기는, 온몸 문신을 막 새긴 폴리네시아계 원주민은 퀴케그였다. 그런 거죠. 하룻밤 자고 아침 식사하고 거리로 나가요.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름 묘사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 글 공부할 때 많이 참고하십시오. 어디 가서 어느 거리나 도시를 쓸 때 이렇게 멋지게 딱 대치시킬 줄 아는 거. 또한 뉴 베드포드 여자들은 붉은 장미처럼 꽃 피어 있다. 장미를 닮았다, 뭐 장미처럼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야. 장미처럼 꽃 딱 피어 있는 확 피어 있는 꽃 그 자체가 바로 베드포드 여자들이다. 아니, 장미는 여름에 꽃필 뿐이지만 이곳 여자들의 밤의 홍조는 제7천국의 햇살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요 묘사 가만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이랬겠어요? 뱃사람으로 아직 연애도 결혼도 못 해본 싱싱한 총각이 그런 이제 한국 면한 도시에 다 와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이민이 많다 그랬죠. 들어는 세일럼 마을의 처녀들은, 세일럼이 어딥니까? 세일럼 마을이. 보스턴 부근. 우리가 뭐 할 때 했죠? 호손의 주홍글씨 할 때. 그 뭐였습니까? 마녀재판 했죠. 그 세일럼 마을의 처녀들이 여기 원주민도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녀가 됐다 해가지고 재판했던 거 세일럼 마녀 재판 유명한 제죠. 그럼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순결한 신앙과 야성적인 원주민 처녀들 그 조화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그야말로 처녀들의 붉은 장미꽃처럼 피어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상징하는 걸로 세일럼 마을의 처녀들 숨결이 향기로워. 그 연인인 선원들은 해안에서 몇 마일 떨어진 바다에서도 그 향기를 맡고는 체교도 냄새가 나는 모래사장으로 가면서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여자들에게 막 매혹을 느끼면서도 신앙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마치 향기로운 몰루카 제도, 이건 태평양에 있는 제도에 가까워진 것처럼 생각한다느니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외에 뉴 베드포드 여자들의 꽃 같은 아름다움에 비교할 만한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세일럼 마을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뭉쳐진 그런 여자들의 아름다움도 아름답다 하지만은 여기처럼 그야말로 그냥 바다를 배경으로 생명처럼 확 붉은 장미꽃 같은 이런 거는 이 베드포드에 가야만이 그런 처녀들을 볼 수 있다. 뭐 그건 꼭 자기 마음이 그런 거지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포경인 교회에 이제 들어갑니다. 주인공은 이제 포경인 교회에 들어섭니다.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출항하기 직전에 착잡한 심정과 어부들이 이르르 예배 시간에 맞추느라 버려버려 찾아온다. 바로 그 교회예요. 요건 내가 여기서 인용부 단 거는 전부 다 벽경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입니다. 교회 내 양벽에는 비명들, 별 타다 죽은 사람들의 그 비명을 쫙 이렇게 양쪽 벽에다 해놓은 겁니다. 회일면스 채펠, 회일면 교회입니다. 요겁니다. 베스포드에는 회일면 교회가 그 참여한 사람들 어떤 거냐면 무디 피셔맨, 기분 따라서 기분에 채가지고 그냥 왔던 어부들과 잠깐 동안 인도양이나 태평양에 매혹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여기 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왔다 그냥 떠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이때 이 백경에 나오는 목사, 이게 몇풀 목사거든요. 몇풀 목사가 담당하는데 이 몇풀 목사의 모델이 에녹 멋지입니다. 에녹 멋지 목사. 실존 인물이거든. 이제 하만 멜빌이 직접 겪었던 목사예요. 여기 가서. 감리교 목사인데 요때 동안에 12년 동안에 베드포드의 시멘 베셀 가는 거는 이제 뭐 그 이제 몇 사람들의 구역, 몇 사람들이 사는 구역, 그 구역은 목사였고 이때 멜빌은 그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백경 옮겨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인데 설교들 이렇게 고래잡이 보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래 보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설교대입니다. 벌빛. 설교대가 마치 배 앞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멜빌 여기 이 설교대를 가상으로 묘사했는데 이 작품이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멜빌이 직접 참여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멜빌 생각하기를 소설 쓰면서 설교대를 이랬으면 좋겠다. 왜? 다 배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배 사람들 가족이거나 예배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소설 보고 이 설교대를 열에 만들어버려. 그럼 목사는 여기서거든.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런 계단이 아니에요. 배에서 올라가는 사다리, 그 밧줄 사다리, 그걸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뜻입니다. 주인공이 출항하기 전에 여기 와서 몇 번 목사 설교를 들은 자입니다. 이게 이제 의자입니다. 교회 의자인데 이게 다 죽은 사람들 쭉 벽마다 돌아가면서 비가 다 있고 소설 몇 번 목사는 선언과 작살잡이도 했던 인물로 교회에 들어서 와서는 높다는 설교단으로 보트 수직 사다리 장치를 타고 올라가서 자 우현에 있는 분들은 좌현으로 배에서 쓰는 말입니다. 배 용어로 좌현에 있는 분들은 우현으로 중앙가판으로 중앙으로 참석자들을 중앙 가운데로 쫙 모이게 한 뒤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뭐냐? 내용은 요나 제1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 구절을 딱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제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요. 이거 잠깐 봅시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가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을 어겼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니네베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도시고,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도시인데, 그리고 아시리아는 수도, 아시리 제국의 수도였고,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게 니네베라고도 하고 성서에는 니누웨 이래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니네베.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그 참 이단들이고 야만적이고 이런 사람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그거 가서 그 니네베 사람들을 설교해가지고 하나님 품을 두르게 만들어라. 그 니네베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 받은 거죠. 그 사람들 경고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영을 어기고 다르시 이제 성서에는 다르시스로 나오는데 지금 영어로 읽으면 타르시죠. 타르시스. 이걸 두 군데로 가정을 해요. 이게 어디냐? 타르시스. 이스라엘령 타르시스다. 고도 주장하는 수도 있고 타르티소스 해가지고 스페인형이다. 고도 하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스페인형으로 봤어요. 스페인 이리 가라 그랬다. 어쨌거나 어디든 어쨌거나 자기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그걸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린 거야. 이제 배를 타고 가요. 가는데 신은 노예면에 여기서 가다 풍랑을 만나니까 이때는 선원들이 다 이랬어요. 신은 노예입니다. 해가지고 선원 중에 제일 뽑아가지고 하나 뽑히면은 그 사람을 바다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버려요, 인간을. 근데 요나가 뽑혀. 그 바다에 버려졌어. 근데 큰 물고기 이렇게 상태에서 3일간 지내다가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말 어기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고는 다시 하나님 말 그대로 니느웨로 가서 임무수행 다 했다. 이게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이거죠. 근데 요 문구를 따가지고 이거 여러분 이제 문학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요걸 잘 활용하십시오. 오늘 요점은 요겁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려서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글 쓸 때, 수필 쓸 때 형식을 혹은 다른 어떤 작품을 패러디화 할 때, 다른 어떤 작품을 모방해서 내가 글을 한번 써볼 때, 그럴 때 어떻게 쓰느냐 이랬습니다. 그럼 이 목사가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 요나 기본 줄거리를 살리면서 목사는 문학성 넘치게 이걸 각색을 해요. 이게 명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 멜빌 모비딕이 왜 유명하냐? 고래 잡는 거다. 그러면 이런 아주 디테일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작품이거든. 그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요나는 바르시스 오늘은 스페인 땅으로 풀이합니다. 목사는 이 목사가 풀이하기를 스페인에 타르시스를 가라 그랬는데 마지막 화물을 싣는 것을 본 후에 슬그머니 성선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요나 얘기를 성서에 나오는 구약의 요나 얘기를 가지고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 개작한 겁니다. 개작해서 설명하거든. 근데 이게 너무나 명작이에요. 여러분들 수필 이런 식으로 고쳐 쓰란 말이에요. 고쳐 써보면 훈련해 보세요. 그럼 수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나가 하나님 명령 받고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뭐 무슨 출항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몰래 배를 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화물을 싣는 것을 본 후 슬그머니 승선을 해. 뭡니까? 요나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거든. 요나는 무사히 배 잘 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요나를 어떻게 봤느냐. 이 목사는 지금의 밀항자들에 비견해서 본 거야. 한 밀항자가 슬그머니 승선해 화물 싣는 걸 보는 마지막에 슬쩍 찾아가서 선장실 찾아. 근데 선장은 너무나 눈치가 빨라. 이 선장은 딱 보면 그냥 이게 죄인이다 아니다. 딱 알아요. 돈도 많다 없다 금방 알아요. 선원들은 그에게 온갖 질문을 퍼붓고 찾아간 선장은 죄인이라면 몇 사람이라도 단박에 찾아내는 날카로운 눈이 있었는데 이 선장이 다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만 그것을 폭로하는 욕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딱 보고 야 이놈 죄인이다. 내 배를 몰래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다. 알아. 그러면은 돈 많아 보이면 숨겨주고 돈을 빙당해. 가난한 사람 같으면은
난 너 같은 놈 안 퇴역하고 고발해 폭로해버린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성서에 나오는 요나,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예언자고 아미떼의 아들로 추정되는 갓헤벨. 이게 이제 러시아 동방교회에서 새겨진 요나 모습입니다. 요나 그림 그린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요나 고뇌에 쌓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선장에 이렇게 태워달라고 하니까 선장은 배상 내놔라. 3배를 요구해요. 딱 보고 요놈은 요거는 이제 성서를 다른 겁니다. 성서와는 달리 이 목사가 활용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선장이 딱 보니 이건 돈도 좀 있고 뭔가 그 비밀이 있는 그런 남자거든. 요나가 그 밀항자가. 그러니까 백값을 3배를 불러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뜻 지불하고 항해의 동료에 끼어들어. 그런데도 배당받은 방은 아주 후진대라. 후진대로 방 하나 주고는 자물쇠가 열쇠도 없는 방이야. 그러면 선장이 혼자 말해요. 작은 소리로 웃으면서 죄수 방은 안으로 잠글 수 없게 되어 있다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게 이제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설계한 겁니다. 왜? 선장이 볼 때는 문 잠가놓으면 그 안에서 이게 또 무슨 나쁜 짓 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냥 불안해서 방 안에서 나쁜 짓 못하게 해줬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 배가 이 세상에 기록된 최초 미술선이었다. 요나가 곧 금제품이다. 밀수배가 요나가 돈이 많으니까 금제품으로 취급한 거다. 이렇게 익산을 부려요. 아, 재밌죠. 멋진 대목이죠. 폭풍이 배를 위기로 몰아가자 선원들은 요나를 혐의자로 지목하여 신원을 따지니까 요나는 묻지 않은까지 주제를 다 물어버려. 그러면서 날 바다에 던져달라 하니까 선원들이 동정하면서도 바다에 던져버려. 바다에 던져서 금방 조용해져요. 그러나 요나는 바로 고래에게 먹혀. 요나는 형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도로 감사하면서 용서를 애걸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목사는 강조합니다. 목사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범했다면 요나처럼 참여하시오. 그 있는 사람, 곧 배를 타러 가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제 떠나기 전에 참여다 하고 배 타러 가라. 가다 죽어도 천당 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목사의 설교거든요. 아, 요 대목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집에 가서 요 대목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어떤 성서에서 한 구절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성서를 지금 내 주변에 누구한테 비유해서 어떤 사건에 비유해서 하면은 이런 식의 멋진 묘사가 돼가지고 멋진 수필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마침 창밖은 폭풍이 포효하고 있었어. 마치 교회가 태풍에 내몰린 배와 같았어. 목사는 계속해요. 나야말로 훨씬 죄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좌석에 앉아 요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자탄하고 있었다. 이게 모비딕 8, 9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요 장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요나는 이런 그 성서 입장에서 본 이 목사는 목사대로 한 밀수꾼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고 실제로 그 메슬로라는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요나 컴플렉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건 많이 써요. 요나 이건 이제 대문제 써야 됩니다. 요나 컴플렉스. 요나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상상해보면 뭐 같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 사람들 깨우쳐라. 근데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안 간 거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하고 피한 거야. 피해서 배 타고 딴 데로 갔거든. 니느웨 가는 배를 안 타고 다른 배를 타버렸단 말이야. 그 비랑자가 된 거죠.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 만나가지고 던져가지고 고래배석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깨닫고 니느웨를 가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연합 컴플렉스라는 그 프로이트식 심리학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보통 모든 사람들께 우리 인간은 그 두 가지 경향이 있대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말하자면 난 어떤 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나 저거 할 수 있어. 이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나는 그건 못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연하는 뭐겠어요? 후자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럼 니누에로 가라 했는데 그걸 안 갔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려운 일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내 소신껏 그냥 어? 내 일이나 하고 내 가족이나 돌보고 이렇게 그냥 난 소시민처럼 편안하게 열 살짝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넓은 의미에서의 열등감 같은 그런 심리를 가리킬 때 우리가 연합 컴플렉스,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피하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연합 컴플렉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교회, 여기 지금 교회 그대로 살려놨어요. 국립역사공원 안에 다 있고,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벨면 체펠은 지금 뉴베드 포드 소사이어티가 중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역사 유물로 되어 있고, 길 건너에 고려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우리 가봤거든요. 우리 문학기관. 그때 가셨분들 기억나죠? 이게 이제 고려박물관이거든. 이 들어가면은 이 2층까지 걸쳐서 쭉 전부 그 지붕이 엄청 높아요. 거기 이제 고려들 전시해 놓은 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 전시되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조금이라 쭉 몇 분 동안 몇십 분 동안 둘러보고 나왔는데, 실제로 하려면 여기 가면 이제 그 함흥 멜비르 관한 각종 자료들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의 생태, 그리고 고려잡이 변형 과정 이런 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 회원들이에요. 일행들이에요. 그 뒷모습이라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우리 이외에는 백인들은 한두 사람 있었던 거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그 안에 전시된 겁니다. 백경골 그대로 여기다가 전시를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지리가 이 박물관에서 이 길로 쭉 가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박물관 그 교회가 보여요. 조금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교회가 있었거든. 그리고 같은 골목에 뉴베드포드에서 이 박물관 찾아서 이 교회까지 함께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다로 탈출하는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